자, 그러면 이제 서역 원전 관련된 정보 관련된 내용을 좀 강조하죠. 자, 장건의 이제 기한 후 무죄는 이들 서역 제국과 교섭하기 위해서 서방 교통로로 이제 해당하는 하서 지역을 장악해 주역했다. 그래서 각거봉의 이제 출정으로 이 지역을 확보한 무죄는 BC 119년에 이 지방이 오손과 동맹하기 위해서 장건을 다시 사절을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이제 오손은 이제 왕위 계승 문제에 겹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대신에 장건은 이 부하들을 대원이나 대월지, 그다음 안시, 강거, 대하 등을 사절 파견하였고 수오손의 사절과 말 수십만 이를 데리고 귀국했다. 자, 얼마 뒤 부하들은 각기 서역 제국의 사절을 대동하고 귀국했다. 그 결과 한해 온 사절을 통해 한 제국의 부강함을 서역에 알려줬고, 이후 사절과 상인대 왕래가 빈번해졌다. 그래서 서유부터 이제 뭐 포도라든지 계자리, 호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보통 이제 호자가 붙은 거 있죠. 오랑캐 호자가 붙은 거는 요때 이제 서역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나라 당나라 때 이 호두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오랑캐 호자가 붙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물품이나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식료품 같은 것도 이제 그때 들어왔고요. 자, 그다음 서역의 음악과 기술 및 고개 등이 전해졌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중국은 이제 비단이 유명하죠. 견직물을 수출했고, 이는 서역 제국의 인기가 컸다. 자, 이 견직물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거쳐 멀리 노마에 운송되었다. 비단기라는 의미는 이로 인해서 생긴 곳이고, 아시아 유럽에 있는 교통로가 장건에 하기 위해서 비록 국가 수준에서 공식 개통되었다. 한편 무제는 BC 104년 와이체기 이강리를 대원에 파견했다. 중국의 이제 군대가 이제 세계 지붕 파미도 공을 넣은 것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이며, 한의 위세가 서역 일대에 전해지면서 서방국들이 앞다투어 한과 친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한은 이렇게 확보한 교훈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과 티베트계인 강족의 진출을 저지한 편, BC 660년에 서역도라는 간직을 둬서 그다음에 서역 제국의 통제와 감시를 담당하도록 했다. 자, 이후 서역은 한 제국의 서역이 편입되었고, 한 제국의 하친과 더불어 하친을 둘러싼 강호 대립이 이제 이어진 홍로는 내부 분열로 발생해 서역에 대한 영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이제 왕망의 시기에 되자 그의 중화 의식에 근거한 대외 정책으로 서역 제국은 이반하게 되었고, 이 서역 도구가 폐지된 후 후한에 폐지된 채 후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왕망과 이제 후한 관련된 이제 내용은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잠깐 이게 몇 페이지야? 89페이지 잠깐 보면, 이건 다른 내용이네. 예. 제가 착각했어요. 예. 다시 이제 그 동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경제정책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 경제정책에서 이제 중요한 게 군수법이나 그 다음에 평균법 등등등 전매제도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제 이런 경제정책을 실시했냐? 네, 이런 정책들을 실시한 이유를 보면,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무제 제국은 오랫동안 홍나와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와 인력을 갈아엎었죠. 막 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남월 지역에 이제 공격해서 남의 구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공격해서 우리 한사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가나 대원을 공격했어. 그 서역 지역을 이제 원정을 해갖고 그 지역을 이제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페르가나의 유명한 말이 하늘마가 있어. 하늘마가. 예. 그래서 말이 땀을 흘린다, 피땀을 흘린다, 이거 유명한 말인데, 자, 이 등등 해갖고 이제 여러 원정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선조들이 이렇게 마련했던 그 많은 이제 부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한 어떤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심각한 재정난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정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금이나 천의 국가 전매제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군수와 펌주법에 실시해서 유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고, 그다음 오수전 같은 걸 주줄 하는데, 오수전도 이제 남발하죠. 일종의 악한을 만들죠. 예. 자, 그래도 이렇게 그 한무제 대제국 건설과 대통공사 대원전 재정고갈로 해서 재정 확보 정책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 주로 이제 이런 정책들은 누가 했냐? 상인들의 돈을 뺏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재정을 마련해야 되니까 상인들을 출신을 등용했죠. 왜냐면 얘네들은 더 이제 상인들의 기기나 이런 것들 아니까. 그래서 상홍양 같은 상인 출신들 많이 등용해. 이 대표적인 그때 등용했던 인물이 상홍양이야.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예. 그리고 이념은 법가적 중론 업상 조치를 내렸다. 이게 예전에 03년, 08년 기준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트라스 중국사에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제가 뭐 아트라스 중국사는 잘 읽진 않는데 내용 좋은 건 많아요. 근데 많이 그 동계나 한일이 많이 겹쳐 있어서 뺐긴 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국가 그 전매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산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대상인의 추천은 곧 재민 지배에 근간화하는 전환시대 국가 체제와 기본 충돌하는 것이었으므로 국가는 이들 억제하는 이른바 억상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한 문제는 상인들 시정에 놓고 각종 불이익을 주었고, 이들이 시장 추이가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상품 동향을 통제하고 무거운 재산세를 부과했다. 자, 이러한 세금 역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예전에 상인이 했던 역할을 대신해서 상인들을 억제하고 그에게 세금을 떼이고, 상인들이 했던 여러 역할들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상인들이 어떤 독점 판매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죠. 이런 것들 군수 평준법을 통해서 다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 거야. 그때 이제 국가가 개입했던 그 바탕에는 법가적 중론 억상 정책이 깔려 있다. 이 법가는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거죠. 유가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무제는 겉으로는 이제 육아 정책을 내세웠지만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법가적인 정책을 했던 게 여기에서 나온 거야.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니 그 동양사 개념을 보죠. 자, 한무제에 의해서 대제국 건설과 대통합공사 그리고 끊임없는 계속된 대외원전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초의 무제와 경제 이익의 경제적 축적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도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폭로 정도로 원수 원년에 이거 완전히 고갈되어 시급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별도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전매제도, 군수법하고 평주법이에요. 이런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소금 철수에 대한 전매제도, 군수법, 평주법의 상업통제 정책으로서 국가 수익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상인들이 했던 일을 누가 대신했다? 국가가 함으로써 상인들을 억누르고 국가가 대신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디어 대상인들 상호양과 공군 같은 재무관들을 이제 임명하여 소금과 천의 국가 전매를 실시했고 수의 각고 전매를 이제 추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염천에 대한 그 전매 제도는 현대 그 경제 정책 가장 시비가 된 큰 문제를 제기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염철 논쟁이에요. 염철 논쟁. 그 유명한 논쟁이죠. 이 염철 논쟁은 한 무죄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소재때 일어난 거예요. 소재때. 예. 그때 이제 이 염철 전매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그 당시 그 싸웠던 논쟁이 염철 논쟁인데, 이건 뒤에도 있지만 이제 한번 그때는 좀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평준법이 나오는데, 평준법은 시기에 따라서 이제 가인 공급에 따른 물가 상승과 하락을 조절하기 위해서 위한 거고, 군수법은 지역 간의 조절을 위한 것으로 물자가 원하는 수송을 맞는 것이었다. 자, 이 법은 대상인들 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대신에 일시적 국가 수입을 증가시켰다. 평준법과 군수법은 아실 거예요. 평준법은 그 뭐냐면 시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과 하락을 조절하고 그걸 또 이득을 얻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대표님 쌀이죠, 쌀.
쌀은 가을 때 싸고 가을 때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 봄쯤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예전에 그 상인들 대상인들이 이걸 이용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가을 때 그 대규모 매입을 했다가 봄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차익을 얻죠. 근데 이게 상인은 이제 했던 것은 국가가 개입을 한 거야. 국가가 상인을 배제한 채 가을에 물가를 많이 사둬요. 그리고 봄에 갖다 팔아. 그러면 여기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을 때 물건을 팔아두면서 그 공급을 그 뭐냐 줄일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좀 쌀값을 좀 올릴 수 있고 그냥 봄에 갖다 이제 팔면서 수요를 이제 그 공급을 확대시키잖아.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그래서 물가 조절 역할도 동시에 했다. 그러니까 군수법 같은 경우에 지역 간의 물가 조절하는 건데 이것도 예전에 상인들이 했던 역할이죠. 그래서 A 지역에서 물가가 비싸고 B 지역에서 물가가 좀 싸면 A 지역에서 B 지역에 물건 사서 A 지역에 갖다 팔면 이득이 되겠죠. 이걸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군수관을 파견해서 A 지역에 이제 B 지역에 물건을 사가지고 A 지역에 갖다 팔면 이런 식의 물가를 이제 시세책을 얻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물가 조절도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뭐냐면 물가가 좀 싸게 먹히니까 좀 뭐냐면 수요 공급을 이제 줄임으로써 좀 가격 올리게 하고 이쪽은 공급을 풀면서 가격을 내리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정책으로 물가 정책을 이제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국가 권력에 의한 상업 통제는 상업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생필품 가격이 있던 소금, 철, 술 같은 전매제 시쇼 상품의 안거래를 조정하여 도리어 상인들 폭리를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전매제 같은 걸 통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소금, 철, 술 같은 걸 전매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원이었으면 갑자기 1,000원을 올려. 국가가 이제 900원을 띵땅 해먹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요걸 팔아서 상인들이 500원을 갖다 팔아 암시장에. 그러면 그 개인 입장할 때는 이 국가에 파는 1,000원보다 그 암시장에 상인들이 파는 물건 사는 게 더 편하겠죠. 그 500원을 이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그 뭐야 상인들 막단 이득을 챙기겠죠. 예전보다 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뭐가 또 있었냐면 그 비단길 개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단길 통해서 여러 물자들이 들어오면서 상인이 막단 이득을 챙기게 돼요. 오히려 이런 중농 억상 정책은 초창기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인들 배만 불러일으켰다. 배만 치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상인들이 이제 그 돈을 벌고 거기에 토지에 투자를 해서 호적세이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자, 이 밖에 이 무지의 이제 경제정책 유명한 게 화폐통일이죠. 한때 국공회에서 마음대로 망대이 동전을 주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 화폐가 일정하지 못하는 불평이 있었다. 자, 무제는 화폐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화폐를 주주했으며 BC 1113년에 동전 주조권을 중앙에 회수해서 지위 좋은 오수전을 만들어 정부에 유통시켰다. 자, 이 오수전 꼭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 오수조는 한무제 때 만들어졌지만 한나라 망한 후에도 계속 쓰여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때까지 계속 써요. 거의 한 700년 동안 써요. 그래서 중국의 화폐 중에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유통됐던 화폐가 오수전이에요. 네, 오수전. 자, 그래서 이제 그 오수전은 당대까지 중국 화폐 모범이 되었다. 자, 그러나 이제 무제의 이제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잘못한 것은 환불을 당했을 때 이들 벌금에 대체하는 거, 헌금을 받고 자기를 매매하니 그리고 부호들을 이제 가차없이 높이를 떠맡기고 이들 담보로 헌금을 강요하여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린 등등이 있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내용 중에 거기 고민령이라든지 뭐 이런 화폐 주조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읽어볼게요. 그 한의 중에 찾아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9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90페이지에 신재정정책 추진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했던 이제 뭐 그 전매제라든지 분수법, 평균법 이런 것은 앞에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어디서 보냐면 이제 상인들 세금을 많이 이제 뭐냐면 매겼거든요. 이게 이제 고민령이야.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중농 억상 정책 일환으로 이 상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고민령을 내는데 BC 119년 무죄는 상인들에 대한 배와 수혜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부과했고 재산 액수를 허위 신고한 자에게 그 엄벌 내는 법령을 제정했다. 그런데 허위 신고에 그런 그 상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밀고 한 자가 있으면 조사 후 사실을 드러날 경우에 전 재산을 몰수하고 신고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금을 주었다. 자, 이게 이제 고민령이야.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무죄가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그 세금이 뭐냐? 삼민전이거든요. 삼민전. 이 삼민전을 걷었는데 삼민전을 걷었죠. 그래서 대상이가 수공업자에 대해서 재산을 가세를 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삼민전은 일반 사람보다 5배를 많이 걷었다고요. 재산세를. 어. 그래서 이제 그 재산 평가액이 2천 전 정당 해가지고 그 세금을 120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죠. 120전을 이제 부여하니까 상인들이 이걸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탈세를 많이 했나 봐요. 허위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만약에 그걸 탈세자를 뭐냐면 그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재산의 절반을 갖다 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걸 신고한 자에게 상금을 주는데 이게 고민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000년 밀고가 장려되었고 결국 정부는 상해부터 막대한 토지와 노비, 재산을 몰수했다. 이 때문에 중류 이상의 이제 상인들이 대부분 파산하였고요. 아울러 이제 화폐의 주조권을 중앙으로 해소했는데 예전에는 뭐 각 국공의 군과 군이 그 국가 군이 말 잘못했네. 군이나 국에서 발행을 했죠. 그걸 해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 중앙정부 외에는 동강을 소유하고 있던 각 군각 국에서 자유롭게 화폐를 주저하게 되는데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화폐 가치가 구인하지 못해 물가 폭등이 빈발했죠. 자, 이에 따라 BC 113년에 중앙에 수영동이라는 간서를 두고 독자적인 이제 화폐를 주주했어요. 자, 이 수영동을 외워두세요. 이 오수전이 주조된 화폐가 기간이 수영동이야. 예. 그러니까 수영동이 거의 있고요. 한무제 때 이제 그 설치된 간직명인데 살림원과 관리와 그다음 황실재림이 오수전을 담당했다가 후회 때 폐지하고 업무가 소부이되는데 수영동이는 그 간직이 아니에요. 간청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영동이는 그 간직이 아니라 간청이야.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수영동이 안에 여러 간직들이 있어요. 간직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간직 중에 뭐냐 산림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원이라고 이제 예전에 항실 그 뭐냐면 정원이 있었거든요. 산림원을 이제 관장하는 관리들이 그를 산림상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수용동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산림상관 밑으로 이제 수용동 밑으로 들어가는 그 간직인데 그 얘네들이 산림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결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을 거야. 그 나무를 떼가지고 동을 녹여갖고 뭐냐 오수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산림원도 관장하면 뿐만 아니라 그 산림원 목재를 이용해갖고 오수전을 주조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문제가 나왔던 것이 그 오수전을 만들었던 간청의 이름을 물어봤죠. 그러면 수영동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 오수전을 주조했던 간직을 물어보면 산림상관을 쓰시면 돼요. 3개의 간직이 있어요. 얘네들이 오수전을 뭐냐면 총괄해서 만들었다. 그렇지만 간청은 수영동이에요. 예. 그래서 수영동이야 산림상관 구별해 보세요. 구별을 하시고요. 그래서 수영동이 간청이고 이 간청 밑에 있는 여러 간직 중에 하나가 산림상관이고 얘네들이 오수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간청이 아니라
관리가 간직이 아니라 간청이었다. 간서다. 여기는 제대로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수용동에 간서를 두고 거기에 밑에 있는 산림상관들 간직들 산림상관들이 그 화폐를 주주를 했고요. 자, 이로써 화폐의 가치가 안정시키고 안정화시키고 각종 재정 정책의 운영과 국가 재정의 재건, 유지 기본적인 뒷받침을 성공했고 이후 주주는 오수전 당대까지 중국 화폐 기본 형태가 되었다. 자, 그 이상같이 이제 신재정적 정책의 성공으로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 큰 상당한 효과를 부었다. 화폐 주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역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과 동시에 지방 세력들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화를 동시에 노렸던 것이다. 지방 세력들이 이제 화폐 주주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화폐 주주권, 화폐 의미, 독점의 의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좀 읽어보죠. 자, 그러나 이상 같은 강력한 재정 정책 강행하기 위해서 잘 정비되고 훈련된 관료 조직과 유능한 신문 관료들이 필요했고, 따라서 무제 시기 때는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국법에 대한 엄격한 법칙을 시행하는 관리 홍리가 등장했다. 네. 홍리는 실무를 숙달되고 황제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준수해 사사로운 정리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국가 정책을 철저하게 단행한 관리를 말한다. 자, 이들은 무제 시대 때 다수 배출했는데 장탕을 비롯해 의종, 왕원성, 두주들이 그들이다. 이들 홍리는 주로 호족들을 억압하는 데 주요 임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법과 경찰 분야를 활동했는데 이법자들 적발한 후 형벌의 적용은 극히 엄격했다. 자, 이들의 이제 활약은 진시황 시절에 법술 관료의 재등장과 연상시킬 정도였다. 이들은 법제의 동기를 중시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범죄를 보아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하거나 심증을 비방하는 것도 처단할 수도 가혹했다. 그러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도 강조됐다는 거죠. 자, 그 이들의 활동 내용에는 인간행위의 평가를 행위자의 심정에 기준한 춘추 공양의 등장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이 홍리들은 이 사람은 법가적 관료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제 얘네들은 육아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 육아인데 약간 이제 실제 스타일은 법가적. 예. 그 법가적 관료로서 그 활동한 게 아니라 육아적 관료지만 실제 법가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춘추 공양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춘추 공양학.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춘추 공양에는 그 법가적 요소도 많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이런 춘추 공양을 잘 이용했다. 인간의 행위의 평가를 행위자의 심정을 기준해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결과뿐만 아니라 심정, 그러니까 심증이라고 하죠. 심증에 따라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춘추 공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무제 시대 유학은 법치의 이론적 무기이기도 했다. 홍리와 반대되는 유형의 관리와 순리가 있었는데, 자, 이들은 중앙행정 그 집권적 통치 행정 통치보다는 합리의 자율적인 질서와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권동이란과 빈민 교육을 중시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난 선지와 원제 때다. 자, 요 그 한의종의 관점에서는 유구의 극구화를 언제로 보냐면 무제 때로 이제 시작됐다고 보지만 무제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아까 말했던 홍리의 존재죠. 홍리 자체가 얘네들 겉으로는 유교 관리지만 실제는 법가적인 요소가 강한 관료잖아요. 춘추 공양을 바탕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교적인 어떤 원칙에 따라서 통치했던 거 완벽하게 국교화된 것은 선지와 원제 때로 보고 있어요. 예, 여기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지와 원제 때 유교 관료 완전 100% 유교적 관료였던 홍리가 아닌 여기에 그 순리가 등장했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하여튼 뭐 이건 관점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당시 홍리가 등장했다는 거 이들이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실무적 능력 그다음 호적을 억압하는데 주로 이제 활동을 했고 겉으로는 유교적 관료지만 실제로는 법가적인 어떤 관료 성격이 더 강했다. 그래서 춘추 공양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증자뿐만 아니라 심증을 통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한의중 내용을 읽어봤고요. 예. 자, 전환의 정치적 갈등과 제국의 붕괴를 볼게요. 무제 사후에 있는 내용이죠.
자, 요것도 이제 동계를 기준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연철 논쟁도 포함되고 그러거든요. 자, 한나 초기의 정치는 황제 아래에 있어서 상공에 의해서 운영됐죠. 승상은 백관을 총괄하는 최고직이기 때문에 승상군은 한강 밖에서 최고 행정기구다. 그러나 이제 전제 군주제 무제는 궁중의 중심으로 궁정 밖으로부터 황제가 있는 궁안으로 집중시켰다. 그러니까 외조보다 내조도 강조했어요. 이 궁중 안에 내조, 궁중 밖에 외조인데 이 외조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정인데 외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그래서 내정 안에 있는 그 궁중 안에서 황제 측근에 있는 그런 조신들, 상서, 중서와 좌우의 시중을 두는 시중들, 급사중 같은 같이 긴밀한 정책을 결정했다. 자, 이렇게 내정에서 결정된 국가 정책은 궁밖에 승상부에 넘겨 승상은 다만 정책을 집행한 직위로 그 격이 떨어졌다. 무제 일대 전제 정치의 지배는 내정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여기 궁중 안에서 내조 정치가 성행됐다. 자, 이 내조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앞에서 누구다? 외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밑에 있죠. 각강 같은 사람이 있죠. 자, 이와 같은 내조 정치는 무제와 같은 영민한 황제가 궁중에 장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황제가 용념하거나 어릴 경우에는 궁중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외척과 한간색이 정치를 농단한 건 필연적이었고, 전후하는 이제 거쳐서 외척의 득세와 한간의 전횡은 이 내조 정치의 어떤 모순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측근을 통해서 자기하고 친했던 외척이나 측근 한간을 통해서 했던 정치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내도 정치가 이제 극성했던 시기에 무제 5년 통치 끝났다. 그는 임종 때 8살 어린 소제들 신임했던 각강, 김일재, 상강글과 보좌도 붙어 있고, 그래서 취입생 1기로 사망했다. 아니 천수를 누린 거죠. 16살 징계해갖고 거의 이제 자기 해먹을 거 다 먹고 죽은 거죠. 그래서 무제 같은 그 황제가 능력 있는 황제가 오랫동안 집권했던 거는 왕조 국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예. 자, 이들은 무제 시대와 같이 어린 소재를 보필하면서 그 궁궐 내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자, 이런 내정 정치에 대한 궁궐 밖에는 외주의 승상과 어사대부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쳤다. 이제 측근 정치가 아니라 그 국가의 공적인 어떤 정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 대표적인 이제 외주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상호양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무제 때 상인 출신이죠. 경제 정책을 이제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전매제라든지 군수법, 평균법, 이 사람 머릿속에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상호양은 무제 시대 소금과 수의 전매제를 이만 추진해요. 국가 재정을 회복하는데 그 공을 세운 인물로, 무제 사망 이후에 궁중의 밀실 정치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내조의 실력자였던 각강은 그 상호양의 경제 통제 정책을 비판함을 가하고, 그의 염철의 전매제도와 편수 군주법의 비판을 가하니, 여기에서 내조와 외조 간의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 이것이 염철 논쟁이에요. 이때 이제 상호양이 각각하고 상호양이 직접 싸운 건 아니고요. 각각은 누구를 이제 지원했냐면 유림들, 유가 세력들을 지원했죠. 그래서 이 유가 세력들을 이제 지원을 해줬어. 예. 그래서 문학이나 현랑 세력들 있죠. 이들이 유가 세력들을 대우하는데 이 유가들을 지원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문학과 현랑 각각의 어떤 지원을 받은 그 문학과 현랑 같은 유교적 관리도가 그 다음에 이 앞에 각각의 내조 그 외조인 상호양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상호양 같은 외조는 지금 당장 이제 전매제나 이런 그 군수법 평주법을 폐지하면 돈을 마련할 필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다. 현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문학과 현랑, 유교 세력들은 유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뭐냐, 유교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 여민제리와 시연제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 입장인데 어떻게 국가가 백성들의 이익을 다투냐, 뭐 이렇게 하고 반대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게 염철 논쟁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났어요. 예. 결론은 내지 못했죠. 왜냐면 현실적인 방안이 없잖아요. 그거 폐지해 갖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단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심화 교재를 통해서 정리 좀 해 볼게요. 염철 논쟁 볼게요. 이 염철 논쟁은 그 무죄가 죽고 나서 소재 때 일어난 거지만 실제로 그 염철 논쟁 자체가 염철이나 어떤 그런 자체가 어 무죄 때 실시한 정책이잖아요. 그때 실제로 무죄 정책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한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간. 한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간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한간이에요. 이 사람이 염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염철론. 이 염철론에서 이 염철 논쟁을 이제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대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염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 썼으면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자 하여튼 배경을 보면 상호양은 무제 때 염철 전쟁 등 경제주의를 수입했고 이걸 각강 등 내주에서 비판했다. 그래서 그다음 각강이나 내주 세력들은 현란한 문학의 젊은 학자들, 유교적 유학자들이 전매제도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주 실력派 각강이 기원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상호양 외조를 대표한 어사대문 외조의 대변 상호양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둘 간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의의를 보면요. 그 당시 중농 업상 정책의 재정 정책에 대한 대상인들의 호족대 조직적인 반발. 그래서 대상인들 반발이 있고 그다음 유교와 법과의 경제 충돌. 이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대개는 법과적 관료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겉으로는 유교지만 실제 정치 운영은 법과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상호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 무제 유학의 국교화로 성장한 유가적 관료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100% 유가적 관료들이야. 이 반발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법가적인 어떤 마인드와 유가적 그 마인드가 충돌하게 되는데 왜 차이가 있냐? 자, 일단 유가나 법가나 예전에 것처럼 중론 억상 정책이에요. 차이가 있어. 법가는 경제를 직접 통제하고 그 가운데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해서 상인들의 이득을 국가가 취해야 된다. 근데 유가는 그 좀 다른 생각이에요. 유가는 여민제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다음에 시원제리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재물과 이득을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럼 자연스럽게 통제를 할 것이다. 뭐 통제가 될 것이다. 좀 약간 대책이 없죠. 예,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달라. 같은 이제 중농 억상 정치지만 법과는 직접 개입하는 거고 육아는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때 이제 내었던 명분이 여민제린, 시현제린 이런 것들이죠.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시현제린, 재물과 이득을 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농 억상 정책은 유가적 중농 억상 정책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나 그다음에 한무제 때나 뒤에 이제 누구야 망망 때나 다 이런 법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을 어, 채택해서 직접적인 간섭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 한무제나 망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간섭할 거리가 이제 유교하고 좀 배치되니까 유교 경전을 좀 인용을 하는데 한무제는 어디에 춘추 공양전에서 그래서 홍리들이 발생이 되죠. 그다음에 왕망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례에서 이 주례는 그 주나라의 예법이나 어떤 주공이 만든 간직제도 이런 법제도 이런 것들 적어놓은 거지만 실제 거기는 법가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이 춘추 공양전과 함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법가적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의는 상공의 지주와 호주때 이익을 대변 각각의 내조와 그다음에 상호의 외조사의 정치적 권력 다툼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현란층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안이 없다는 거죠. 정부 관료의 강경자에서 결론이 내지 못하고 결국에 한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전매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그 기출문에 나왔어요. 염찰 문제 11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동양사 계도를 볼게요. 자, 소재 시대의 정치는 내조의 각강, 매천인 각강이 주도를 해 나갔다. 그다음 무지의 유언을 정치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서 부세와 요역을 경감하고 폭로와 하층 전쟁을 피했다. 소재는 21세에 죽고 아들이 없자 빈간의 성장 18살의 선제가 영입되어 제위에 올랐다. 선제 즉위 초에는 각강을 계속해 정치를 주도했으나 그가 죽은 후에 선제 친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내조의 중축이었던 각시 세력을 제거하고 국민의 건시 정치가 끝나면서 국왕 내조와 외조의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선제와 원제 때는 나름대로 정치를 좀 잘했어요. 국가의 어떤 공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했는데 원제가 죽고 나서 또 무능한 황제가 계속되니까 다시 이제 내조 정치가 부활되면서 외적과 한가지 권력을 이제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예. 자, 하여튼 이제 볼게요. 자, 선제는 우선 정치의 중심을 외주로 옮겨 승상의 국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자, 이리하여 무제일에 격화됐던 승상의 지위를 회복했으나 회복한 위상과 번길 등 명제상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선제 정치는 법가풍이면서도 육아와 친근하면서 당시 어사대부와 그 승상 어사대부 최위원 소방지 등은 모두 육아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러면 선제 정치는 먹을지도 참혹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제 때까지만 해도 약간 육아에 기울였긴 했지만 그 무제 때의 어떤 법가적 요소가 좀 남아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정치 운영이 언제 때 바뀌었냐? 원제 때 완전히 바뀌어요. 원제 때는 완전히 이제 유교 1세고 이제 뭐냐면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원제 때 가서야 진정 국교화가 됐다는 이유가 이 앞에서 왕들은 황제들은 법과 육아가 약간 절묘하게 있고 약간 법가적 뉘앙스가 강했는데 원제 때 완전히 법가가 없어지고 유교적인 색채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정치 운영은 이제 선제 시대 때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그래서 소재와 선제 시대 때 38년간 비록 내조와 외조의 갈등과 건신 각강의 전횡이 있긴 했지만 정치의 기본 방향은 무제 시대 때 확대된 어떤 정치를 정리하여 재정을 기축하면서 인생 안정에 힘을 기울였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융성했다. 특히 홍루가 내분을 일으켜서 동서로 알아서 분열됐어요. 그래서 동료 충장이었던 호야나 선호가 수소 항복해오니 홍로와의 분쟁도 한숨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전환 때 들어가면 육로색이 그 동로, 선우, 서홍로 이렇게 분열되죠. 동홍로가 이제 한쪽 한나라의 기속이 되죠. 그래서 항복해. 그래서 이 동홍로 수장에게 이제 뭘 준 거야? 여자를 준 거죠. 앙소군을. 그러다가 이제 후한 때 들어가면 또 얘네들 또 자체 분열하죠. 남홍로, 부흥로 이렇게. 남홍로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뭐냐면 하나 되고요. 얘네들이 56국을 일으켰죠. 아니 그 뭐야 영가의 날을 일으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됐고 부흥로가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서 그 유럽의 역사에 훈주로 나타나죠. 이렇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외척세력의 등장과 이제 정치적 물량을 좀 볼게요. 자, 황제 절대권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 궁중 안에서 원칙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외척과 한간이었다. 이건 뭐 한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 역대 왕족들이 그래요. 외척과 한간들이 되게 번성했어. 얘네들. 자, 외척 세력들은 그 당시 그 황제의 모을 중심으로 왕과 황후를 중심으로 처가색들이 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외척 세력들이 국정을 좌우하게 된 것은 한데에서 비롯된 거고 이후 끊임없이 정치상의 문제였다. 역대 왕조의 문제점이었고 우리나라도 항상 문제였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자, 한해 고조는 평민 출신 왕후 여씨의 내주를 받은 바 있었다. 그래야 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여우 세력이 커져 고조가 죽은 한때 여우의 일족들이 유신을 능가할 정도였다. 자, 이후 이와 같은 풍조가 계속되면서 외척의 위세는 점차 강성해졌다. 경제 때는 외척을 득세했던 두영, 무제 때는 전문가, 각강은 황제의 이제 신임을 두었고 그 이제 소제시 외척 상간시, 선제 때 각시, 원제시 때 왕시가 득세해서 마치는 한해 창탈을 이루겠다. 특히 왕시의 이제 일족이었던 일가 사람이었던 왕망이 한을 멸망시켰죠. 신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왕망도 외척 출신이야. 예. 그래서 원제 이후에 등장했던 왕시 가문의 외척 출신 가문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황제는 외척에 일어난 전횡을 한간세력을 이용해 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국 정치는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국민 정치가 이제 시작됐고 여기에 황제 총애를 받은 권신이 나타났고 그 중에 한간도 황제 총애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한간이 황제 옆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한간은 그 황제는 그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 정서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한간들과 뭐냐면 친하게 돼요. 정서적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태자에서 황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간들이 이제 자기의 측근세력을 등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간들이 그 황제권을 이제 뭐냐면 배경으로 해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한나 때뿐만 아니라 당나라, 명나라 뭐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예. 당에서 명까지. 자, 하여튼 이 한간세력들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왕망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왕망도 한의중보다는 약간 이제 뭐냐면 여기 신동기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볼게요. 이걸요. 자, 잠깐 왕망 좀 읽기 전에 잠깐만요. 몇 페이지를 좀 읽냐면요. 좀 빠진 게 있어 중간에. 이게 이게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얘가? 나중에 읽기도 하죠.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이게 어디 갔나? 얘가 찾아도 없네. 다시 일단 그 왕망 넘어갈게요. 일단 자 왕망 정권의 역사 성격 볼게요. 전하는 왕망에 의해서 창탈되었고 왕망의 신정권은 불과 15년을 멸망했고 후한으로 계승됐다. 그래서 전한과 후한의 400년간의 역사에서 본다면 왕망 정권은 15년간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했으나 왕망의 신정권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우선 왕망 정권은 그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외척 세력에 위해서 무력이 아니라 성향에 의해서 왕조를 계승했다는 거다. 요거 예전 기출문제 나왔죠. 음. 그래서 그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 예제였어요. 예. 보통 예자가 붙은 왕들은 끝이 안 좋아. 되게 마지막 왕이거나 비굴하게 이제 뭐냐면 아주 비참하게 죽은 왕을 예자로 붙이는데 하여튼 그 예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번이 아니라 무력통이 아니라 성향을 받은 거야. 물론 이제 심을 통해서 이제 한 것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성향의 형식으로 됐다. 이 성향을 통해서 왕조를 계승했다는 것은 그 후에도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후에 이제 위진남북조 있죠.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조 교체 중에 많이 했던 것이 성향 방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와 함께 왕망의 개혁은 그 중국의 역사에서 아주 드물 정도 혁명적이었다. 자, 왕망이 이어갔던 개혁은 그 강적인 인간성에도 기이한 바가 크다. 왕망의 성격과 행동은 예제 시대에 전후하여 그 이전과 이후에도 나타나 대조적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위선 덩어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교적 교양을 갖춘 것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시대 고비도 그의 이중성이 점차 포면에 노출되어 갈복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먼저 공평 무사를 내세워 그의 신자를 가혹하게 처벌하여 천륜을 어겼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자기 보이게 쏘이죠. 예.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리고 이어 평지를 죽이고 2살 된 선지 현송 항태를 세우고 자신을 강제로 되고 또 참의설을 이용해서 그 왕망이 그 집권한 배경이 참의설이 되게 커요. 참의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참의설은 뭐 때문에 등장했냐면 이미 전환 시기 때부터 전환 초기 때부터 등장했어요. 신비주의 있죠. 이 신비주의하고 그 당시 사망 오행설, 음양 오행설이죠. 예. 그래서 음양 오행설이 뭐와 연결되면 유교와 연결됐어. 예. 그 이게 이제 뭐냐면 플러스 돼 갖고 참의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뭐 천인상서 있죠. 동중서에 이것도 넓게 보면 참의설 일종이야. 그래서 이 참의는 뭐냐? 참은 예언 도참 아시죠? 예언 사상이에요. 위라는 것은 그 예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석한?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쳐서 참이라고 해요. 참이. 그래서 유교 경전을 예언 사상을 통해서 재해석한 것이 뭐냐 참이설이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신비주의나 음양오행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교인데 실질적으로는 까보면 까면서 그 신비주의나 뭐 음양오행설 이런 것들이 뭐냐 같이 섞여 있는 거야. 이게 뭐니까 좀 사이비 유교죠. 약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늘 대신해서 그 할 수 있는 그 성인이 왕망이라는 여론을 조작하고 부명으로서 이제 그 있죠. 그 밑에 있어요. 부명 내용이.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어떤 부족 같은 것들인데 이걸 일부 우물 속에 넣어가지고 보여준 거야. 그래갖고 안항공 왕망이 고아음이 항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한 거죠. 그래서 한왕조 이제 그 수명을 다했으며 그 자신이 이제 가항제가 아니라 이제 진천자로 올라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왕망의 나라 이름을 신이라고 했고 그가 여론으로 책봉한 곳은 하남성 시야의 신양호이기 때문에 그 지명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이제 신라는 잠깐 반짝했다 죽죠. 왕망 때 다 끝나요. 15년에 그냥 결판 나죠. 자, 왕망에 대한 후대 평가를 보면 유교주의 가면을 쓰고 전환에 창탈한 사악한 정치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위대한 개혁자, 탁월한 정치가 평가도 되기도 한다. 자, 왕망 정권은 분명히 전환시대 때 체제로 후한시대에 넘어가는 가도기 체제를 번역 체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환의 전제군주의에 의한 재민적 지배체제 내지 개별 인신 지배체제에서 후한의 호족 공동체에 기초한 호환적 전제 지배구로 넘어간 번역 정권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알려면 좀 뒤에 이제 뭐 하나 사회 구조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설명하면 예전에는 왕이 황제가 민을 직접 통치했어요. 예. 이걸 재민지배 체제죠. 그래서 이건 전환 무제 때까지 그런 체제를 유지했는데 무제 이후부터 점점 중간에 황제와 민 사이에 누가 끼어들죠? 호족 세력들이 끼어들어. 그래서 이제 황제가 민을 직접 통치를 못하고 재민적 지배 체제를 못하고 개별 임시 지배 체제를 못하고 호족을 통해서 지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호족 사회가 뭐냐면 발달되기 시작하죠. 이게 후한 시대 때 이제 등장하죠. 후한이 등장하면서 후한 자체가 호족 연합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전환 무제까지의 어떤 이런 재미적 지배 체제와 그리고 후한 때 호족 연합 체제 그 가도기로서 이 신라하 때 그는 신을 설정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신라하 때 이미 뭐냐면 호족들이 세력이 강해져 갖고 민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왕망의 이제 그 신나라의 왕망의 개혁조차도 이 호족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있죠. 견제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시각을 볼 때 신라라 정권은 전환사회가 안고 있던 이런 그 시대적 모순에 대해서 그 재민지배 체제가 전부 붕괴되고 중간에 호족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민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들 대해서 그 왕망의 학관 개혁 의지와
200년 이상 계속된 전한 왕조에 쉽게 창달했었던 그의 정치 수단, 왕망이 이상으로 삼는 주의 입각한 복구적인 정치 등 혁신과 보수의 엇갈린 모습을 정초되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혁신을 내세우지만 실제 그 이상향은 주대에 담아 복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메이지 유시하고 비슷해. 근대를 외쳤지만 그 기원은 메이지 유시의 기원은 예전에 야마톤 정권의 자치잖아요. 비슷한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대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어요. 이거 주대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나라 주공이 만든 예법이나 뭐 제도 이런 것들 기록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법과적 요소가 되게 강하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국가가 적극적으로 계속 개입을 해서 어떤 개혁을 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후에 이제 왕만뿐만 아니라 뒤에 왕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춘추 있죠. 축정무가 즉위할 때나 우리나라 때도 조선이 건국할 때도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할 때 내세웠던 경전이 이 주대예요. 주대. 그러니까 경전 이름을 써라. 어떤 개혁의 경전 이름을 써라. 그럼 모르시면 그냥 주대 그냥 쓰시면 거의 90% 맞아요. 예, 주대.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복구적인 개혁을 하고 주대를 내세웠는데 이걸 좀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데 현실에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이상대로 그냥 밀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야. 예. 그래서 망망의 이제 개혁들인데 요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망망의 개혁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예. 망망의 개혁 내용은 요거는 한의중하고 동계를 좀 같이 짬뽕해서 읽어가면서 좀 할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